자, 봅시다. 646페이지에 이제 분모와 자, 분모와 자. 그 아래쪽에 보시는 친생자 보이죠? 3번의 친생자. 친생자는, 이런 우리가 자의 성과분이 있죠. 2번에. 자식의 성하고 보는 원칙적으로는 아빠를 따릅니다. 근데 엄마를 따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성과 본 아니 성과 본 분명이고 그 원칙 보시면은 자어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우리 자식들은 엄마성 따릅니다라고 신고하면은 엄마성 따를 수 있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보면은 그 엄마성을 따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뭐 드물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그게. 그다음에 친생자입니다. 친생자라는 말은 여러분 내 핏줄이다 이 말이야. 내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친생은 또 종류가 두 가지인데 오른쪽 보면은 혼인중의자와 혼인외자가 있습니다. 647페이지 위에 노전에 혼인중의자는 엄마 아빠가 법률상 부부일 때 아까 우리가 혼인신고한 상태에서 혼인외자는 엄마 아빠가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게 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도 자식은 혼인 외자가 되고요. 아니면 바람을 필 수도 그지.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혼인 외자입니다. 요때 이제 여러분 그게 인지라는 점 인지. 그게 혼인 외자인 니은에 보세요. 생부란 말은 친엄마 친아빠라는 얘기다 그죠. 인지를 했을 때 인지라는 게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은 진짜 법적으로 이제 자식도 엄마 아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지. 다음에 양자가 나오죠. 양자는 여러분 데려오는 자식이죠. 양자입니다. 양자인데 우리 전통적인 양자랑 이제 이거 우리나라 원래 그 양자들은 박씨가 있습니다. 박씨가 있는데 이 박씨의 자식이 있습니다. 박준이가 있어요. 박준이가 있어 자식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애야. 근데 이 시내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분 이 집에 양자로 데려갑니다. 양자로 데려오고 싶어요. 입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종래의 양자들은 여러분 데려올 수 있는데 데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의 성과 성은 여전히 박씨로 살아요. 박씨로 살아가야 돼. 우리나라 원래 양자도 이렇습니다. 성씨가 다를 때는 아이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성씨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아빠는 이신데 아이는 박씨가 되면은 얘 데려온 애구나 알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편법을 참 많이 썼습니다. 편법을 써가지고 막 성씨를 이씨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너무나 그래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데려올 때 그죠? 이렇게 데려옵니다. 이씨로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바꿔버려. 데려오면서 이로 바꿔버려. 이준이로 바꿔버려. 요거를 우리가 친양자라고 그래요. 친양자. 요 친양자 제도입니다. 이게 원래 현재 요는 것도 그들이 하는 것도 있고 요것도 가능해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데 친양자는 여러분 원래 양자는 이 박준희가 들어올 때 원래 이게 이제 박이 이게 생가죠. 이게 생가입니다. 생가 그죠? 생가 이 양가라 그런다 그죠? 양가. 원래는 이렇게 요리 살다 할 때는 생가 부모랑도 연이 계속 연결됩니다. 이 닮은 생가 부모도 부모고 양가 부모도 부모라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생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상속받습니다. 당연히 또 상속받다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인정돼요. 그런데 이제 친양자들은 완전히 생가랑 차단시킵니다. 이거는 생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 안 돼요. 상속 인정 안 합니다. 그냥 남남이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끝. 요 차이 있죠. 그래서
친양자는 생가랑은 완전히 단절. 그냥 양가의 이 관계가 인정된다. 그치? 근데 전통적인 양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양자 관계 보시면은 효과만 보면 될 것 같아. 그 뭐 승립 요건에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걸 굳이 안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효과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점 보세요. 생가 친족 관계는 존속된다. 이 말이 뭡니까? 생가 아버지랑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존속되고 부양 상속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에 친양자입니다. 효과 볼까요? 효과. 입양 전 생가 친족 관계는 소멸한다. 완전 소멸돼.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넘겨오시는 친족 관계 나온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 여기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그냥 배경 지식이에요. 일단 개념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자, 밑에 혈족이란 말, 혈족은 뭡니까? 핏줄이야, 핏줄. 내 핏줄, 그 혈족이죠. 그죠? 혈족입니다. 혈족 안에는 직기혈족, 반기혈족이 있습니다. 그 혈족에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직기혈족이란 말 보이죠? 직기혈족. 그러면 계속 반기혈족 보입니다. 직기혈족 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직계, 전속, 직계, 비소라는 단어가 이거지. 자, 이게 여러분 A입니다. 여러분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계시겠죠? 부모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으면은 배우자가 있어. 근데 뭐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뭐라 표현하냐? 내보다 직계 높으니까 존속이야, 존속. 내보다 높으니까 존속입니다. 자식은 직계인데 비속이라 그래. 비속이다. 내 아래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우자죠, 그죠? 배우자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아버지의 뭐 삼촌, 그죠? 아버지의 형제, 그죠? 엄마의 형제가 있겠죠, 그죠? 또 뭐 내 형제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계라 그래요. 반계혈족.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반계혈족이다. 요것들도 용어만 기억합시다. 직계혈족, 반계혈족. 또 두 번째 있는 인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척이란 말은 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런 거 이야기하겠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상속부터 볼게요. 일단 그 기본 개념 익히시고요. 상속이 이제 중요하지요. 상속. 일단 상속은 여러분 상속 개시 한번 볼까요? 양가로 2번에 상속 개시. 상속은 진짜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죠. 상속 개시 원인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상속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가끔씩 시기를 물어봅니다. 상속은 언제 시작되느냐?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하고 관계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정신없다, 그죠? 그래서 막 뭐 일주일 한 달간 막 정신없이 지날 수가 있어요. 그때도 당연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상속은 자동적으로 돼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상속은 상속 원인 발생 시점, 예를 들어서 사망 시 당연히 개시된다. 당연히 개시. 끝에는 그죠? 당연히 개시. 두 번째 줄이 그지? 끝에 당연히 개시된다. 그 말이죠. 뭔가 뭐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사망 시 당연히 개시된다. 자, 상속 대상 보세요. 그러면 뭐가 상속되는데?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이 재산이 상속되는데요. 재산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재산은 적극 재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야. 소극 재산은 빚이야, 빚이. 빚, 채무. 빚도 상속됩니다. 두 개 다 상속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속, 두 번째 줄 보세요.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당연히 상속대상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거니까 법정 상속인이 중요해요. 상속인. 일단 1번의 상속 능력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속 능력에선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이야기예요. 자, 상속인이 될 수도 되는 일단은 시험에는 여기 나옵니다. 법인. 우리 법인 알지, 그지? 우리 사람은 법인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 그랬죠. 법인. 뭐 이 법인에 근데 회사 같은 게 법인이다, 그죠? 회사 같은 게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아까 좀 전에 공부했죠, 그죠? 사실혼 배우자는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상속권 없어. 예, 법인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능력 없음,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될 수 있다고? 태아.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법인, 사실혼 배우자 또 누구? 태아. 요 3대를 꼭 기억하세요. 상속 순서입니다. 순서. 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순위까지는 뭐 일단 그 순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예요. 그 지웠네. 자, 다시 봅시다. A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일단 만약에 A가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했어요. 자, A가 사망하면은 1순위 상속권자가 누구냐? A의 배우자가 A 다시 그죠? C가 자신이니까 1순위 상속권자고 직계 누굽니까? 직계 비속이야. 1순위 상속권자는 직계 비속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상속이에요. 직계 비속 공동상속. 이게 1순위 상속권자가 직계 비속인데 A의 배우자는 그 직계 비속과 공동순수로 똑같은 순수로 같이 상속한다 그 말이야. 두 번째로 직계 비속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 누구냐? 직계 존속 2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이 상속권자. 그때 그러면 배우자 A 다시 어떠냐? 공동 상속. 공동 상속입니다. 그런데 직계 존속도 없어.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그냥 배우자밖에 없어. 그럼 배우자 가져가겠다, 그렇지? 배우자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누굴 찾느냐? 형제자매를 찾아. 형제자매. 찾습니다. 고는 순수가 뭐 돼요? 자, 보세요. 1순위 누구라고? 직계 비속. 옆에 괄호 속에 뭐?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 두 번째 2순위입니다. 2순위가 누구라고? 직계 비속, 비상속인의 직계 존속이다. 옆에 또 괄호 속에 뭐?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 세 번째, 비상속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가 사촌인의 방혈족이에요. 옆에 그 밑에는 동그라미 3번에 대습상속이란 말 넣어줘.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난주엔가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걸 가지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나중에 설명하자. 좀 내용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건너왔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학생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습이란 말은 여러분 대신 받는다 이 말이야. 대신 받는다. 대신.
이 대자가 그런 말입니다. 대신 습한다,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뭔 말인데 이게 뭔 말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밑에 여러분 그 밑에 말고 651페이지고 위에 보면은 그림을 하나 그려놨다, 그지? 뭐 그 중간에 X 그림 있는 게 있잖아, 그지? 위에, 그지? 그지? 꽃표 X 그림 있는 게 그지? 그 그림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 뭘까요? 그림 그대로 할까? 갑이 있습니다, 갑. 자, 또 누구지? 병을이야? 무? 오케이, 됐네. 오케이.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갑이 사망했어요. 1번 갑이 사망했어요. 먼저 사망했습니다. 누가 상속권자입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이 누구예요? 병하고 을이고죠.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 병과 을은 이게 갑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는 누구예요? 무는 갑의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다, 그지? 그러면 자식도 갑의 시각 입장에서는 자식도 직계비속이고 아주 귀여운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이다, 그죠? 그러면 직계비속이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어. 그럼 누가 직계비속이야? 상속권자입니까? 상속권자는 얘 두 명.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이걸 하고 나갑시다. 직계비속이 약간 1순위 상속권자 누구라 그랬어요? 1순위 상속권자가 직계비속인데 자식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다면 상속권자는 누구라고? 자식만이에요. 그러면은 무는 어떤 데 되는데 병도 없고 을도 없을 때는 직계비속이다, 그죠? 이래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돼. 직계비속이 여러분 이거죠. 자식은 1촌 직계비속이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촌수가 1촌입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는 몇 촌일까요? 2촌이에요. 2촌. 그러니까 1촌 직계비속이 가까워, 2촌 직계비속이 가까워. 1촌 직계비속이 가깝다, 그죠? 자꾸 여러분, 나도 이제 요즘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정말 지금 내 나이가 내 나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두 분 다 살아 계신데 부모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여전히 어린 자식으로 보이는 거야.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내 애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뭘까 좀 이렇게 애를 막 쓰고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해요. 네 몸 축난다. 너만 그만해 이렇게 말해요. 손자 손녀도 귀엽지만은 정작 당신 입장에서는 누가 눈에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손자 손녀도 이쁘지만은 자식이 몸이 축날까 싶어서 더 걱정해요. 그거 보면은 진짜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근데 귀엽기는 손자 손녀가 훨씬 귀엽다 그래요. 귀엽기는 귀여운데 자기 자식이 손자 손녀에서 너무 희생해서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런 심리인가 보다 싶은데 어쨌든 1촌, 2촌 당연히 이 정도죠. 꼭 기억하시고요. 병을입니다. 자, 상속권자 그지? 그죠? 1순위 상속권자야. 요래 두 개 상속권자입니다. 상속권자도 그지? 그 이후에 을이 사망했습니다. 을이 사망했을 때는 누가 상속받겠습니까? 을의 입장에서 누가 비속해? 무그죠? 그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상속된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갑이 2억 원을 남겼어요. 2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가져가겠다, 그지? 그래서 또 1억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나눠간다, 그죠? 나눠가집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아까 우리 요게, 비계비속하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이거든요. 공동상속인데, 한번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동상속인데, 우리가 상속분이죠, 상속분. 공동상속인 것은 순서고요. 누가 먼저냐, 근데 공동으로 가져가는데, 상속분,
2는 1.5입니다. 이렇게 가져가. 다른 말은 배우자는 50%를 더 줘요. 배우자는 더 줍니다. 이건 상속분이야, 상속분.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이걸 2억이라 하지 말고 3억이라 바꿔볼까? 그러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죠? 자, 3억을 남겨둬서 그러면 1.5, 1.5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죠? 그지? 아, 이거 계산 어떻게 되나? 1.5 곱하기 2.5분의 1. 아, 계산이 더 복잡하네. 5. 아, 이것도,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5를 하면은 5, 3이 되니까 6이다. 그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요런 경우라면은 1.5 중에서 얘는 그 값은 그 중에서 한 6천을 가져가고, 그죠? 0.6을 가져가고, 얘는 나머지 0.9를 가져가겠지. 이래 나눠 가집니다. 나눠 가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값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똑같은 관계에서 그림을 똑같이 그릴게요. 처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회 처음 하신 분들 이거 몰라도 전혀 몰라도 관계없어. 지금 한 2번 하신 분 따라오세요. 자, 값입니다. 0 어디에요? 정무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먼저 사망했습니다. 먼저 사망했어요. 두 번째로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누구 상속권자예요? 갑이 사망했을 때 누가 상속권자예요? 갑이 사망했을 당시는 누가 상속권자입니까? 누가 직계비속이야? 그죠? 그잖아. 병도 직계비속이고 무도 직계비속이지만은 얘는 손자고 얘는 자식이잖아. 그러면 상속권자 아니야? 얘만 가면 아까 둘이 돈을 달면 여기에 3억인데, 그지? 3억을 다 가져가면 되지. 얘랑 차이점이 있다, 그죠? 요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얘는 그냥 혼자 홀라당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런 어떤 그 경우를 바꾸기 아버지 할아버지랑 아버지에서 누가 사망을 먼저 해서 무의 지위가 아주 차이가 많이 생기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요런 경우에, 그지? 요런 경우에 똑같이 1.5를 해주고 어떻게 한다고? 이 두 사람이 이 을의 위치에 들어가지고 대신 받는다 이렇게 한다고. 왜? 을은 이미 사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대습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을을 X에 넣고 무와 정을 X에 화살표 올려놨다. 그지? 그게 지금 무와 정이 을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대신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고 조금 잘 안 나와. 그냥 그런 게 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밑에 상속분입니다. 다 했고요. 상속분 아까 보세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동순이란 게 여러분 여기 이런 거를 아까 뭐 자식과 자식이 둘이 있으면 병과 어른 동순이야. 동순이란 말이야. 순위가 같다는 이야기야. 동순위 간에는 어떤 원칙이냐? 균등 분할 상속이에요. 이게 뭡니까? 균등 분할 상속에서는 똑같이 나눈다. 뭐 남자 여자 기혼 미혼 따지지 않습니다. 이복 동복이란 건 여러분 이복 여러분 우리 형제는 이복 형제가 있고 동복 형제가 있습니다. 이복 형제란 것은 그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를 얘기해요. 그것을 말하는 복이라는 게 엄마입니다. 엄마. 이복 형제에서는 엄마가 다른 형제다, 그죠? 동복 형제는 뭡니까? 동복은 엄마가 같은데 아빠가 다른 형제는 거죠.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복 다 똑같이 취급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는 기본적으로 상속분이 조금밖에 안 줬고요. 그 중에서 결혼한 여형제는 완전히 아웃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됐어.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배우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그런 뭐죠? 5할을 가산한다. 5할이 얼마입니까? 50%, 50%를 더 준다. 그 정도만, 나머지 것들 밑에 뭐 기여 상속분까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넘깁니다. 자, 그 상속인 보호자도 한번 볼까요? 요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상속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때 나중에 기출 문제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인 보호제도에는 아까 우리가 상속 대상은 소국 재산 있지. 소국 재산도 상속된다 그랬잖아. 이 빚이야, 빚. 빚도 여러분 상속됩니다. 부채도 상속된다, 그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상속 포기해버리면 돼, 포기. 두 번째는 한정승이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겨주신 재산이 예컨대 한 5억을 남겨주셨어요. 이러면 상속 재산으로 5억을 준단 말은 적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여러분이 내가 테스트 물어볼까?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다 돌아가실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들 다 죽습니다. 나도 죽을 거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5억의 재산을 남겨놨습니다.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응? 5억 한번 써볼까? 심심한데. 동그라미 몇 개야, 동그라미가? 5억이 동그라미가 8개야. 여기 5억이다, 그죠? 5억이다, 그지? 5억을 남겨두고 갔어요. 이거 진짜 큰 돈이에요, 여러분. 5억을 남기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5억을 남겼는데 빚이, 채무가, 부채가 7억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가지고 빚 갚아도 얼마야? 마이너스 2억이다, 그지? 그러면 내 돈 2억을 내가지고 엄마 아빠의 부채를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자식된 도리로서는 내 재산을 2억을 내가지고 엄마 아버지의 이 빚을 갚는 게 도리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도리 문제고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딱 자르는 방법이 뭐? 한정승인이에요. 한정승이라면은 이거 안 갚아도 관계, 2억을 안 갚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5억 안에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한정승인이에요. 한정승인제다. 여러분, 5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못 모읍니다. 장난건데 여러분들이 근데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근데 로또도 우리나라 로또가 아니고 로또를 당첨된다든지 그거는 어떤 사업을 잘 해가지고 있지 중간에 부도 안 나고 딴짓 안 하고 아주 근실한 어떤 해가지고 해야 정도 재산을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빚 안 주고 가면 다행이에요. 5억이라는 돈 진짜 큰 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근데 선생님 5억 가지고 뭐 집도 한 대 못 차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그거는 우리나라 집값이 좀 비싼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5억이라는 돈은 우리 개인이 5억을 모으기로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은 있잖아요.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가 5억을 남겨주면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5억밖에 안 돼? 다른 저 집은 7억을 줬다 하던데 이렇게 불만을 갑니다. 그게 자식들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학의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혼인 3년 전에 결혼하여 혼인 신고했대, 그지? 그럼 혼인 신고했으니까 배우자가 상속분이 있겠다, 그죠? 아까 혼인 신고했으니까 법률혼 배우자니까, 그죠? 근데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갑의 처는 배우자는 임신 5개월이 있대요. 임신 5개월이니까 태아다, 그죠? 태아. 그러니까 상속권자는 정해졌네. 태아도 뭡니까? 태아도 우리가 1순위 상속권자로서 직계비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1순위 상속권자인 태아랑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겠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들은 직계 존속이니까 상속 순서에 밀린다, 그지? 1순위가 아닙니다. 총 10억의 재산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 배우자랑 처하고 태아가 1순위 상속권자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상속 몫이 가장 큽니까? 태아는 자식이고 배우자는 배우자니까 배우자가 50%를 더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1번 형은 상속분 없습니다. 2번에 처의 상속분이 가장 많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없죠. 없습니다. 4번에 아버지 없어. 오케이. 오른쪽에 이제 유언 볼까? 유언. 유언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언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밑에 뭐 유언의 방식 나오죠. 이거 유언의 방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아, 이 유언장이 발견되는데 이 유언장은 여러분 유언장을 쓰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게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형식을 굉장히 아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 5가지 형식을 정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나 보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관에서는 뭘 보느냐?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 체크합시다. 그 위에 유언할 수 있는 정령 페이지 넘기기 전에 653페이지 위에 보면은 유언 정령 17세로 온다, 그죠? 유언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 17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16세는 유언 못해요. 17세는 독자적으로. 유언할 때 부모의 뭐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독자적으로 한다. 기억하시고요. 유언 효력 보시면은 페이지 넘겨서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냥 유언장을 쓰실 때가 아니에요. 유언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언이 효력이 생긴 게 아니라 언제요? 사망했을 때. 사망한 때입니다. 또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요즘 그 유언에 관계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유언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뭐 그 형제들 간에 그 클때사 뭐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지만은 나중에 유언 상속이 문제될 때는 거의 남남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실제로. 슬픈 이야기인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자, 그 밑에 유정이라는 용어 좀 볼까요? 유정. 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의 개념이 유정입니다. 이게 뭐야? 유언의 예로 보통 유언장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유언장에 재산이 요는 집이 하나 있고 요는 뭐 밭이 있고 논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A한테 줘라, 요거는 B한테 줘라. 보통 유언장이 이래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뭐 엄마 아빠 나중에 뭐 아빠 찾으러 가끔씩 아무리 바쁜다 하더라도 아빠 만나러 가끔 와 써주고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내가 아빠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네가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보통 유언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뭘 한다고? 유정이야. 유정. 유언을 하면서 정리하는 거야. 유언을 하면서 정리요. 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이라는 말은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흔히 쓰는 용어들이니까 유정이라 그래. 유정. 됐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유리분 보세요. 유리분. 자, 유리분은 요거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 우리나라 뭐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20대 막 팔팔한 청춘들이라서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지만은 이제 노인들이 되면은 제일로 무서운 게 외롭다는 것과 가난이에요. 가난. 외로움과 가난이 이 노인한테 가장 큰 적입니다. 물론 그게 그 가난한 노인한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자인 어느 정도 있는 노인도 외로움이 굉장히 커요. 그 노인들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외롭고 그 부자든 가난든 간에 외롭다는 건 똑같다 싶더라도 문제는 부자는 먹고는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노인네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네들 3명 중에서 한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요. 노후 준비가 돼 있는데 두 사람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가난해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자식들이 찾아올까요? 잘 안 찾아올까요? 엄마 아빠가 부자예요. 잘 찾아올까요? 잘 안 찾아올까요? 엄마 아빠가 부자면 잘 찾아옵니다.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안 찾아와요. 특히나 막 아빠 혼자 살아요. 되게 가난해요. 자식들 찾아올까요? 아, 우리 아빠 혼자 사시고 눈을 교수니까 네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두 명의 노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지? 이래 되면 안 돼. 그러려고 지금 여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준비된 노인네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데, 이게 우리 이제 기존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세요. A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 이거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한 10억을 남겼는데, 10억 중에서, 요거를, 원래는 요 10억을 자식과 배우자가 가져가겠다, 그지?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고아원에다가, 복지원에,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전액 기부, 전액, 이거 하고 막 가버린 거야, 아버지가. 그럼 어떡합니까? 이 배우자랑 자식은, 어떡할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그러면 관계없어요. 아버지 뜻이니까 그러면 관계없어요. 근데, 아버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죠.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받아올 수 있어요. 얼마만큼? 반튼. 그게 10억을 줄였으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고? 5억을 받아, 5억을. 2분의 1을. 2분의 1 받아올 수 있어. 5억, 이 배우자랑 직계비속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자기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을 2분의 1씩을 받아올 수 있어요. 2분의 1씩. 그러니까 5억 중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누나? 이거를 2억, 3억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갑니다. 요게 유류분이야, 유류분. 이걸 왜 허용하겠습니까? A가 아버지가 재산을 10억을 형성했어요. 이거는 오롯이 아버지의 힘만은 아니다라는 거야. 엄마도, 그죠? 배우자도 도움을 줬고, 자식도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기여분이라 그래요, 기여분. 유류분이라 그럽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유류분 중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유류분권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를 암기하세요. 그것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부동산 거래는 일단 오른쪽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혼인하고 이혼하고 유언하고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는 여러분 매매가 있죠, 매매.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매매입니다. 매매. 그리고 임대차.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거래 형태입니다. 매매와 임대차. 매매는 뭡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고, 그지? 매매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고, 임대차는 빌리는 거죠. 집을 빌리는 거야. 두 가지를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금부터 볼게요. 자, 하기 전에 그 밑에 여러분 부동산 그 655표 아래 3번에 부동산 매매계약 보세요. 매매계약. 그 위에 거는 굳이 안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자,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일단 우리가 계약의 성립 볼까요? 그래, 집을 사고 싶어? 그럼 계약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꼭 쓰라 그런다. 그죠? 왜요? 그거는 입증 방법의 증거야, 증거. 혹시나 다툼이 생기면은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될 때 계약은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 이거 뭡니까? 집 팔아라. 5억에. 그래, 살게. 5억에. 그게 청약과 승낙이야. 매매 계약서는 입증 방법이 그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꼭 이제 이름이 꼭 기억할 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자, 보세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계약금까지만 보고 네, 좀 쉬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A가 여러분, 자기 집을 이렇게 팝니다, B한테. 10억이라 할까요? 매도인하거든요. 명칭도 기억하세요.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이 자기 집을 매수인한테 이렇게 한 10억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10억을 계약했으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보통 돈을 뭐냐, 첫 번째 계약금 줍니다, 계약금. 계약금 쪽으로. 보통 한 10%입니다, 10%.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관습상. 그래서 보통 한 1억 정도 줍니다, 계약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중도금. 중도금이나 중도라 뭡니까? 중간에 한번 준다는 이야기야. 보통 한 20, 30%입니다. 한 20, 30% 줘요.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러. 나머지, 그지? 나머지, 준다, 그죠? 줍니다. 보통 요 기간에 보통 여러분 한 달, 2달 정도 줍니다. 한 달, 2달 안에 보통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는 두 사람이 약속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수인이 돈을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B는 언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냐? 돈을 다 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뭘 해야 된다고? 등기를 가져와야 등기. 이 집의 등기를 자기 명의로 돌려놔야 이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잔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등기가 넘어왔을 때, 등기를 가져왔을 때, 등기를 이전했을 때가 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시험에서는 이것들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두 번째 요겁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어떤 계약금을 한 1억 준다는 이야기죠. 10억짜리 집이라면 한 1억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약금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활용될까? 요게 여러분, 요렇게 활용됐어요. 요 계약, 여기 어떻게 활용되느냐? 해약이란 말이 뭡니까? 계약을 깬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이게 이 말이죠. 준비로 우리가 매수인이 이렇게 A한테 1억을 줬다는 1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집을 계약을 체결하고 1억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을 잘못 산 것 같아.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은 요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유튜브나 그런 데 가면은 앞으로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이제 똥값이 된대. 만약에 그런 말을 진실로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현실은 집값이 10억이지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에 IMF처럼 IMF가 다시 와가지고 10억짜리 집을 2억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집 계약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B가 그런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1억 준 거를 포기하고 그래 네 가져가라.
계약 깨겠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B는 그렇게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거꾸로 A가 계약 깨고 싶을 때 있죠. A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야, 집값이 조금 있으면 요번 내년 봄만 되면은 집값이 한 20억쯤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계약금을 받긴 받았는데 잘못 받은 것 같아. 이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2억을 돌려주면 돼요. 왜요? B가 계약 체결할 때, B가 계약을 깰 때 얼마 손해봅니까? 1억을 안 받으니까 1억 손해본다, 그지? A는 이미 1억을 받았잖아. 똑같이 A가 계약을 깨려면 1억 손해봐야 되겠지. 그럼 어떡합니까? 2억을 돌려주면 1억 손해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있고, B 입장에서는 1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있고, 받은 입장에서는 2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깰 수 있다.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포기, 계획을 상환하는 것. 두 번째,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656페이지 할 때 2번에 해약금연 계약 해지입니다. 그 박스에 정리된 걸 볼까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는 뭐? 교부자는 포기하고 해지하고, 교부자가 뭡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이죠. 그다음에 수령자는 뭐? 배액이 뭡니까? 따블이야, 따블.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깰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거기 줄을 좀 긋겠습니다. 그 박스 위에 여러분, 4줄 넣어줘. 4줄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 앞에다가 그 앞에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줄을 끊어서 이게 뭐라고? 이게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뭐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예요. 등기. 자, 등기는 잠시 끊겠습니다.